2005년 10월 충남 보령의 한 가정집. 남편은 저녁을 차려놓고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도 했죠.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를 건 남편의 신고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 집에 오지 않았다고. D방송국 기상캐스터 한서진, 32살. 이틀 뒤 서천 해안도로에서 그녀의 차가 발견되었지만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실종자 찾기 캠페인에 자원했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했고 명절마다 장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비운의 남편. 온 동리가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 여름 도로 공사 현장의 굴착기가 폐양식장 바닥에 콘크리트를 깨뜨린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CCTV가 드물고 카드 결제 내역 하나 확인하지 않던 시절에 묻힌 진실이 5년 만에 콘크리트 파편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5년간 완벽했던 남편의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그리고 그 눈물 뒤에 감춰진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0년 7월 14일 충남 보령시 외곽의 지방도 확장 공사 현장은 아침부터 찌는 듯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폐양식장 부지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 따가울 정도로 강렬했고 굴착기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죠. 인부 4명이 양어지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를 걷어내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작업 반장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세워. 기계 멈춰. 작업 반장의 고함에 굴착기 기사가 레버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 반장 뭐야? 왜 그래? 기계 고장 났어? 굴착기 기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업 반장이 깨진 콘크리트 파편 사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파편 틈으로 흙과 뒤섞인 무언가가 기괴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쭉하고 누르스름한 조각이었는데 누가 봐도 나무 뿌리나 돌멩이는 아니었죠. 이거 뼈 아니야? 사람 뼈 같은데? 현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삽을 들고 있던 인부가 떨리는 손으로 파편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흙 속에 박힌 뼈 조각이 더욱 선명하게 그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현장 소장이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를 넣었고 인부들은 저마다 한 발씩 뒤로 물러나 굴착기 그늘 아래 쭈그려 앉아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령경찰서 소속 경위가 현장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경위가 폴리스라인을 치고 양어지 바닥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더니 무전기를 들었죠. 충남청 과학수사대 긴급 출동 요청합니다. 여기 보령 외곽 폐양식장 부지입니다. 콘크리트 하부에서 인골로 추정되는 유해가 노출됐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충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차량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흰 방호복을 입은 대원들이 장비를 챙겨 양어지 안으로 내려갔고 조심스럽게 콘크리트를 조각조각 걷어내기 시작했죠. 바닥 약 60cm 깊이까지 파고들자 비닐과 석회로 겹겹이 감싸진 유골 일체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골 옆에는 부식된 여성용 시계 한 점과 형체가 일그러진 신발 한 짝이 흙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시계 뒷면에 각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대원이 핀셋으로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녹이 심하게 슬어 글자를 바로 읽기는 어려웠지만 누군가 이 시계를 소중히 차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죠. 현장을 지켜보던 형사가 수첩을 꺼내 적으며 물었습니다. 이 땅 주인은 확인됐어? 누가 관리하던 곳이야? 옆에 있던 다른 형사가 토지대장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등기부에 박도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0년생이고요.
그런데 박도영은 이미 3년 전에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양 실장은 2003년에 폐업한 뒤로 7년째 방치된 상태였고요. 그럼 이번 공사 아니었으면 영영 못 찾을 뻔했다는 소리네. 아무도 이 콘크리트를 깰 생각을 안 했다는 거니까. 사건은 곧바로 충남지방경찰청 강력반에 배당되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형사 윤재혁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폐양식장 콘크리트 밑에 유골이라 이건 냄새가 진하게 나는데. 윤재혁은 지체 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치아 기록과 유전자 대조를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보령관할 내에서 2000년 이후 발생한 미해결 실종 사건 목록을 전부 뽑아오라고 지시했죠.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7월 28일 기다리던 국과수의 회신이 도착했죠. 윤재혁이 팩스로 들어온 감정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그의 손길이 빨라지더니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치아 기록 대조 결과 유골의 신원이 특정된 것이었습니다. 한서진, 1973년생, 2005년 10월 실종 신고 당시 만 32세, 디방송국 기상캐스터, 사망 추정 시점은 2005년 10월 중순. 윤재혁이 감정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곧바로 자료실로 달려가 2005년 실종 사건 수사 기록을 꺼내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철 표지에는 이미 종결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같은 해 12월 자의에 의한 실종 및 극단적 선택 추정으로 마감된 사건이었습니다. 윤재혁이 기록을 넘기며 종결 사유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천군 장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한서진 명의의 차량 발견. 남편 오정수가 제출한 아내의 우울증 진료 기록. 실종 지점 일대 CCTV 부재. 이걸로 그냥 덮었다고? 윤재혁이 보령 지도를 활짝 펼쳤습니다. 유골이 나온 폐양식장은 보령시 외곽의 내륙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한서진의 차량이 발견된 서천 해안도로는 거기서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약 30km나 떨어진 바닷가였죠. 스스로 세상을 등지겠다는 사람이 차는 바닷가에 버려두고 몸만 30km 떨어진 내륙으로 날아와서 콘크리트 속에 들어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윤재혁이 수사 기록을 덮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에 찬 힘이 실려 있었죠. 그날 오후 충남지방경찰청장 앞으로 재수사 건의서가 올라갔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누군가에 의한 타살 혐의였습니다. 청에서 정식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윤재혁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대는 2005년 당시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형사 강민호였습니다. 올해 58, 정년을 1년 남겨둔 베테랑 경감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입니다. 선배님 접니다. 강력반 윤재혁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윤 형사?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한서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2005년 기상캐스터 실종 사건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죠. 한서진이라고? 그 기상캐스터 말하는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네, 선배님. 유골이 나왔습니다. 보령 외곽 폐양식장 콘크리트 밑에서요. 국과수 감식 결과 한서진이 확실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소리였죠. 강민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나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내가 꺼내볼 게 있어. 강민호는 전화를 어깨에 낀 채 서재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노트들 사이에서 낡은 수사 노트 한 권을 꺼냈죠. 2005년이라고 적힌 표지를 넘기자 빛바랜 종이 위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정수. 그 이름 옆에는 강민호가 5년 전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물음표 하나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윤 형사, 그 남편 말이야. 오정수. 네, 기록 보고 있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자였죠? 그래. 그런데 그 사람, 나한테 한 번도 진짜로 울어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눈물은 흘리는데 눈은 웃고 있는 것 같은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었지. 같은 시각, 보령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지역신문사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유골 발견 보도를 접한 송 기자가 먼지 쌓인 책상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죠. 그의 손끝에서 오래된 취재 노트가 한 장 한 장 넘어갔습니다. 2005년 10월 한서진 실종 당시 남편 오정수를 인터뷰했던 날의 기록이 송 기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노트 한 구석에 송 기자가 당시에 휘갈겨 쓴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열하면서도 기사 내용 중 자기 이름 철자 확인. 인터뷰 촬영할 때 조명 각도랑 카메라 위치 요청함. 이 사람 지금 아내 잃은 슬픔보다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상함. 송 기자가 노트를 펼친 채 한동안 그 메모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윤재혁은 전화를 끊고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매직을 들어보드 한가운데에 굵은 글씨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정수. 한서진의 남편이자 2005년 실종 신고자. 현재 43, 여전히 보령 인근에 거주 중. 윤재혁이 팀원들을 향해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첫 번째 타겟은 남편 오정수입니다.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세요. 그리고 유골이 나온 폐양식장 주인 박도영이랑 오정수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는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서 찾아내. 형사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강민호에게 건네받은 2005년 수사 기록을 책상 위에 넓게 펼쳤습니다. 먼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5해 전 멈춰버린 시간의 흔적이 서류 곳곳에 남아 있었죠. 기록은 2005년 10월 11일 화요일의 행적을 건조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그날 디방송국에서 저녁 6시 기상예보 생방송을 마쳤습니다. 오후 7시경 방송국 당직 경비가 관리하는 퇴근 확인 기록부에는 한서진의 이름 석자와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한서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오정수의 행적 또한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보령 소재의 직장에서 칼같이 퇴근 카드를 찍었습니다. 당시 오정수는 참고인 조사에서 담담하게 진술했죠. 퇴근하고 바로 집에 왔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들고 와서 찌개를 끓여놓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걱정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바로 파출소로 갔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이틀 뒤인 10월 14일 서천군 장항 인근의 외진 해안도로 갓길에서 한서진 명의의 흰색 아바떼 승용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차 문은 잠기지 않은 채 덩그러니 열려 있었고 조수석 시트 위에는 명품 핸드백과 지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단 하나 휴대전화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정황을 두고 한서진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바다를 찾은 것으로 추정했고 해경과 협조해 인근 해역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한서진을 찾지 못한 채 석 달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윤재혁이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라고? 동료 조사 기록이 겨우 종이 몇 장이야? 2005년 당시 한서진의 방송국 동료들에 대한 조사는 형식적인 문답서 2~3장이 전부였습니다. 윤재혁은 즉시 재킷을 챙겨 입고 디방송국 관계자들을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D방송국에서 한서진과 같은 시간대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 출신 김모 씨였습니다. 현재는 방송계를 떠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윤재혁의 연락에 선뜻 가게 문을 닫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서진 씨가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김모 씨가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회상에 잠긴 듯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원래는 활달하고 잘 웃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식 자리에도 안 나오고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걸 피하더군요. 퇴근 시간만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시계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남편분이 항상 로비까지 데리러 오셨거든요. 우리끼리는 부부 사이가 참 유별나게 끈끈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윤재혁이 수첩을 꺼내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데리러 왔다는 말입니까? 네, 거의 매일이요. 로비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진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벌떡 일어나서 낚아채듯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다정한 남편이구나 부러워했는데 나중에는 서진 씨 표정이 좀 어둡더군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가곤 했습니다. 김모 씨의 증언을 꼼꼼히 메모한 윤재혁은 곧바로 다음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2005년 당시 D방송국 보안 담당이었던 최영호였습니다. 최영호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송국 보안실을 지키고 있었죠. 윤재혁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최영호는 올 것이 왔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영호의 입에서는 앞선 김모 씨의 이야기와는 결이 다른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정한 남편이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었습니다. 최영호가 보안실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로비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방송 중에 스튜디오 복도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생방송하는 걸 팔짱 끼고 서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요. 섬뜩했죠. 제지는 안 하셨습니까? 보안 규정 위반일 텐데요. 당연히 했죠. 제가 직접 2번이나 몸으로 막아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영호가 자리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번은 한서진 씨가 남자 조명 스태프하고 복도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 마시며 이야기하는 걸 봤나 봅니다. 안내 데스크까지 뛰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내한테 왜 꼬리를 치느냐, 둘이 무슨 사이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윤재혁의 펜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럼요. 다른 직원이 퇴근할 때 자동문 열리는 틈을 타서 쥐새끼처럼 따라 들어오는 식으로 계속 출입했습니다. 출입증 없이는 못 들어오게 막아도 기가 막히게 들어오더군요. 최영호는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2005년 9월쯤이었을 겁니다. 한서진 씨가 방송 끝나고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직접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창백한 얼굴로 와서는 제발 남편이 방송국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 통제를 더 강화했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란 사람은 틈만 나면 들어왔습니다. 집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윤재혁이 수첩을 탁 소리나게 덮고 보안실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2005년 수사 기록을 다시 펼쳐들었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최영호의 이 결정적인 증언은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윤재혁이 휴대전화를 꺼내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윤재혁입니다. 당시 방송국 보안 담당 최영호라는 사람 조사 안 하셨습니까? 남편 오정수가 방송국에 무단 침입하고 난동 피운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기록에는 깨끗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민호의 무거운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변명할 거리를 찾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죠. 그때 거기까지 못 봤어. 솔직히 말할게. 당시 사건 정황이 자의에 의한 가출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고 하필 같은 시기에 관할서 내에서 여대생 연쇄 성폭행 사건이 터졌어. 위에서는 인력 다 빼서 그쪽으로 돌리라고 난리였고 물증도 없는 단순 실종 사건에 매달릴 형편이 안 됐어. 강민호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과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미친 척하고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윤재혁이 씁쓸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다음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폐양식장의 소유자 박도영과 남편 오정수의 관계를 파헤치는 것이었죠. 경찰 전산망을 통한 신원 조회 결과는 의외로 싱겁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보령시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박도영이 1960년생, 오정수가 1967년생, 7살 터울의 고향 선배와 후배라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확인된 것입니다. 윤재혁이 조회 결과를 출력해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유골이 묻힌 폐양식장의 주인이 하필이면 남편의 고향 선배라는 사실. 수사팀 회의에서 이 내용이 보고되자 형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우연이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수사팀 선임 형사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윤재혁은 한서진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재확인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실종 당일인 10월 11일 오후 7시 23분. 한서진이 방송국을 나선 직후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는 남편 오정수가 아니었습니다. D방송국 선배 PD 이연태. 통화 시간은 무려 14분이었습니다. 윤재혁이 통화 기록 출력물 위에 노란 형광펜으로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실종 직전에 남편이 아니라 선배 PD한테 14분이나 통화했다. 이건 또 무슨 변수지? 윤재혁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이연태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돌아보며 지시를 내렸죠. 수사 방향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1팀은 남편 오정수와 양식장 주인 박도영의 관계를 밑바닥까지 훑으세요. 동거래 내역, 통화 기록 전부 다 뒤져야 합니다. 그리고 2팀은 윤재혁이 화이트보드에 적힌 이연태의 이름을 매직으로 툭툭 쳤습니다. 실종 당일 한서진과 14분간 통화한 이 PD의 행적을 쫓습니다. 왜 마지막 통화자가 남편이 아니라 PD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윤재혁이 이연태의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이연태는 2006년 D방송국을 그만둔 뒤 충남 서산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영상 제작소에서 지역 행사 촬영이나 편집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간판도 제대로 달리지 않은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제작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운 편집실 안에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작업하던 이연태가 의자째 몸을 돌렸습니다. 경찰 신분증을 확인한 이연태의 눈이 잠시 크게 떠졌지만 당황한 기색보다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한서진 씨와 오후 7시 23분부터 14분간 통화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윤재혁이 통화 기록 출력물을 테이블 위에 툭 밀어놓으며 물었습니다. 이연태가 출력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죠.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14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이연태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낡은 청바지 천을 가만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마른 침을 삼키는 목을 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이가 자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했고 저는 힘내라고 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어떤 상황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윤재혁이 펜을 내려놓고
이연태의 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연태가 시선을 피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작소 밖으로는 늦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를 피어 올리고 있었죠. 서진이 계약이 안 됐어요. 디방송국이랑 기상캐스터 계약 갱신이 안 될 거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계약 불가 통보요. 윤재혁이 곧바로 디방송국 인사팀에 확인 전화를 넣었습니다. 회신은 빨랐습니다. 한서진의 프리랜서 계약은 200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고 방송국 측은 같은 해 9월 중순에 이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한서진 본인에게 구두로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인사기록 카드 비고란에는 출연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방송 환경 저해 우려라는 모호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방송 환경 저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윤재혁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읊조렸습니다. 이 알쏭달쏭한 표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디방송국 편성국장을 수소문했죠. 이미 퇴직하고 지방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전 편성국장은 전화통화에서 거침없이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 그거요? 한서진 씨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 양반이 촬영장에 수시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니까 제작진이 못 견뎠거든요. 생방송 중에 스튜디오 유리를 쾅쾅 두드리질 않나, PD한테 삿대질을 하질 않나. 한서진 씨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본인은 오히려 피해자였죠. 9월에 인사팀에 직접 보고서를 냈어요. 제발 남편 출입 좀 막아달라고. 근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외부인 관리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출연자를 계속 안고 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니까. 결국 재계약 안 하기로 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윤재혁이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한서진은 남편의 기행을 막으려고 스스로 나서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자기 밥줄이 끊기는 결과였습니다. 평생 꿈꿔온 방송인의 자리를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남편 때문에 잃게 된 셈이었죠. 한편 이연태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윤재혁이 이연태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지는 과정에서 2005년 8월 이연태가 한서진의 계약 갱신 문제로 편성국장실에 찾아가 책상을 치며 항의한 전력에 드러났습니다. 윤재혁이 두툼한 기록 뭉치를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루에 10통이 넘을 때도 있네. 단순한 선후배 사이치고는 너무 끈끈한데. 수사팀 회의실 내부에서도 같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선 내연 관계가 아니었는지 형사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연태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재혁은 오정수를 다시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오정수에게 이연태와 한서진의 관계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오정수 씨, 아내분과 이연태 씨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 통화 내역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정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거칠게 문지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죠.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 다만 아내가 그 사람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건 느꼈어요. 밤늦게 통화하는 것도 몇 번 봤고요. 둘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아내를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아내니까요. 오정수는 끝내 불륜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묻어나는 묘한 뉘앙스와 억울한 듯한 표정은 수사팀이 이연태를 의심하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었죠.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요. 수사팀 회의에서 의견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태가 한서진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실종 당일 마지막 통화 상대이고 사건 직후에 방송국까지 때려치우고 잠적하듯 내려갔어요. 이거 좀 깊게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팀 선임 형사의 말에 다른 형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윤재영 역시 이연태의 실종 당일 알리바이를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죠. 그런데 강민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던 윤재혁에게 걸려온 전화. 강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재혁아, 이연태 쪽도 당연히 들여다봐야지. 근데 오정수를 절대 놓지 마라. 선배님은 여전히 오정수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오늘 조사 때 보니까 꽤 진정성 있어 보이던데요. 강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래된 수사 노트의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죠. 5년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처음 조사할 때 말이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 눈물도 뚝뚝 흘리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겉으로 보면 영락없이 아내 잃고 슬퍼하는 남편이 맞아. 근데요? 근데 그 울음이 어떻게 말해야 하나 기계적이었어. 패턴이 있었다고. 눈물이 터지는 타이밍, 고개를 떨구는 각도, 목소리가 잠기는 지점이 매번 똑같더라고. 마치 거울 보고 수십 번 연습한 리허설처럼.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꼭 누가 지켜볼 때만이야. 조사실에 혼자 있을 때는 멀쩡하게 멍 때리다가 형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수도꼭지 튼 것처럼 울기 시작해. 윤재혁이 펜을 멈추고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죠. 그걸 노트에 다 적어두신 거예요? 오정수 이름 옆에 물음표 하나 크게 찍어뒀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입증은 못했어. 형사가 느낌만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잖아. 전화가 끊긴 뒤 윤재혁은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는 이연태와 오정수 두 갈래 길로 동시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양식장 소유자 박도영을 찾기 위해 서울 소재 일용직 인력사무소들의 수배 전단을 돌리고 수소문하는 한편 D방송국 인사팀 서류 창고를 이어잡듯이 뒤져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죠. 며칠 뒤 방송국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 지하 창고 가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박스 안에서 한서진이 2005년 9월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 원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윤재혁이 증거물 봉투에 담긴 보고서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한서진의 반듯하고 또박또박한 글씨가 A4 용지 3장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죠. 남편이 출입증 없이 방송국에 무단 침입한 날짜와 횟수, 스튜디오 복도에서 팔짱을 끼고 생방송을 감시하듯 지켜본 행위, 남성 스태프와 웃으며 대화하는 자신을 보고 안내데스크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일들이 일기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가슴을 찌르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집착과 감시가 반복되면서 방송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또 남편이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숨이 막힐 듯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윤재혁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서진이 살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썼던 이 절박한 문장들이 5년 동안 캄캄한 창고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업무 협조 요청서가 아니라 한서진이 남긴 구조 신호였습니다. 2010년 8월 중순 윤재혁이 이연태의 실종 당일 알리바이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수사팀 화이트보드에 붉은색 매직으로 쓰인 글씨들이 팩트들을 나열하고 있었죠. 2005년 10월 11일 저녁 이연태는 충남 보령이 아닌 대전에서 열린 방송인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의 투숙 기록, 세미나 참석자 명단 서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서진과의 통화가 대전 기지국에서 발신되었다는 통신사 기록까지 3가지 물증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연태는 그날 저녁 물리적으로 보령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윤재혁이 조사 결과를 출력해서 수사팀 회의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연태는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합니다.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대했던 유령 용의자가 사라지자 수사팀 선임 형사가 턱을 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럼 남는 패는 뭐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 윤재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신원조회 출력물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아닙니다. 남는 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정수입니다. 조사해보니 이 사람 한서진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미숙이라는 분인데 2001년에 이혼했고 사유가 가정폭력 및 성격 차이입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윤재혁의 손끝으로 모였습니다. 형사들의 눈동자가 다시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혁은 지체 없이 전처 정미숙의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정미숙은 이혼 뒤 고향을 완전히 떠나 경기도 안성의 외진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죠. 간판도 칠이 벗겨진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선 윤재혁을 본 정미숙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스팀 다리미를 잡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멈추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로? 오정수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 이름 석자를 듣자마자 정미숙이 다리미를 황급히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사람이랑 끝난 지 오래됐어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윤재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접이식 의자를 가리키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오정수 씨의 두 번째 아내 한서진 씨 아시죠? 정미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어요.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예쁘다고. 그 한서진 씨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보령 외곽의 폐양식장 콘크리트 밑에서요. 5년 만에요. 정미숙의 손이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접이식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닥의 타일 무늬만 멍하니 내려다보던 정미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언젠가 사단이 날 줄 알았어. 윤재혁이 맞은편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금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죠. 그 사람은요, 겉이랑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정미숙의 힘겨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몰랐어요. 좀 유난스럽다, 감정 기복이 크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사소한 말다툼을 해도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니면 벽에 머리를 쿵쿵 박거나 자기 뺨을 때려요. 저는 처음에 내가 너무 심하게 몰아세웠나 싶어서 미안해서 먼저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게 매번이에요. 뭐만 하면 자해하고 난리를 치니까 제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미숙이 앞치마 자락을 비틀며 말을 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시어머니랑 동네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장바다가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해놓고 빨래도 칼같이 개고 설거지도 하고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미숙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진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미숙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냐.
매번 그런 식으로 제가 나쁜 년이 됐어요. 윤재혁의 펜이 수첩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글씨가 날아갈 듯 적혔죠. 그런 연극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다툼이 있을 때마다요. 그 사람한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천사 같은 얼굴이랑 문 닫히면 나오는 악마 같은 얼굴이랑 밖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헌신적인 남편이고 안에서는 정미숙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탁소 창 너머로 늦여름의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그늘져 있었죠. 이혼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정미숙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과 상담을 받겠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이혼 안 해준다고 버텼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줬어요. 어떤 소견이었습니까? 이름이 어려운 건데 연극성 인격장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요. 다른 사람 관심을 너무 많이 원하고 감정 표현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한다고.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면 못 견디는 병이래요. 윤재혁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이거다 싶은 직감이 뇌리를 스쳤죠. 그 소견서 혹시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정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탁소 안쪽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먼지 쌓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죠.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이혼 서류와 함께 반으로 접혀 있는 소견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무서워서 못 버렸어요. 그 사람이 언제 또 찾아와서 해코지할까봐 혹시 모를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재혁이 소견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대한 극도의 욕구, 감정에 과장된 표현 및 연극적 행동, 자신이 관계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극심한 불안과 공격성을 보임. 의사의 소견은 정미숙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윤재혁이 소견서를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정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숙이 세탁소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윤재혁의 등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형사님, 그 사람은요. 무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인 무대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차에 올라탄 윤재혁이 소견서 사본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죠. 오정수에게 한서진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아내, 기상캐스터의 헌신적인 남편이라는 타이틀. 그것이 오정수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박수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던 겁니다. 촬영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아내의 생방송을 지켜보고 스태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것도 전부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이 주인공임을 확인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2005년 9월 한서진의 재계약 불가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한서진이 방송을 그만두면 오정수는 그 화려한 무대를 잃게 됩니다. 관객도 조명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한서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오정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윤재혁이 수사 방향을 남편 오정수에게로 완전히 고정했습니다. 오정수의 2005년 10월 11일 행적을 분 단위로 다시 짜맞추기 시작했죠. 특히 오정수가 진술했던 퇴근 후 곧장 귀가하여 아내를 기다렸다는 알리바이가 사실인지 현미경을 들이대듯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다시 소환된 오정수는 5년 전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갔습니다. 저녁 8시쯤 고향 선배 박도영한테 전화해서 30분 정도 안부 묻고 이야기했고요. 통화 기록 다 남아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정수가 조사실 테이블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실제로 2005년 수사 기록에도 이 통화 기록이 오정수가 집에 있었다는 유력한 근거로 쓰여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오정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오정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윤재혁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죠. 마치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요. 조사실을 나온 윤재혁이 복도 끝 창가에서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알리바이의 핵심이 박도영과의 통화 기록입니다. 박도영이 키맨입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서울 쪽 인력사무소에 전단지 다 뿌려놨지? 연락 올 거야. 네. 곧 나올 겁니다. 느낌이 옵니다. 전화를 끊은 강민호가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수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정수 이름 옆에 찍어두었던 물음표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죠. 전처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견서가 5년 전에 막연했던 느낌에 정확한 병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가 죽은 것조차 자기 비극의 무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강민호가 노트를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2010년 9월 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서울 영등포구. 윤재혁이 인력사무소 세 곳을 땀범벅이 되어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박도영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좁고 냄새나는 쪽방촌 골목 안쪽, 칠이 벗겨져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마른 체구에 눈이 퀭하게 움푹 들어간 남자가 문틈 사이로 경계심 가득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박도영, 50살. 누렇게 변색된 러닝셔츠 차림이었고 좁은 방 안에서는 찌든 담배 냄새와 소주병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윤재혁이 경찰 신분증을 내밀자 박도영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강력반 윤재혁입니다. 박도영 씨 맞으시죠? 박도영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하얗게 일어난 상태였죠. 보령시 외곽에 박도영 씨 명의로 된 폐양식장 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거기서 며칠 전 유골이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밑에서요. 박도영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핑핑 돌았습니다. 문고리에서 땀에 젖은 손이 미끄러지더니 문틈이 조금 더 벌어졌죠. 박도영이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박도영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울 올라온 지 오래돼서. 목소리는 필사적으로 부인하고 있었지만 그의 온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혁이 박도영의 떨리는 손과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놓치지 않고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고인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자의 공포에 질린 반응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윤재혁이 박도영에 대한 정밀 신원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금융 거래 기록을 샅샅이 뒤져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튀어나왔죠. 박도영은 2002년 양식업에 크게 실패한 뒤 고향 후배인 오정수에게 1,500만 원을 빌렸고 2005년 사건 발생 당시까지 원금은커녕 이자도 한 푼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윤재혁이 출력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빚이 1,500만 원. 2005년까지 미상환, 오정수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군. 박도영은 오정수에게 돈으로 옥죄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오정수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망이 자신에게 좁혀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건지 오정수가 선수쳐서 지역 언론사에 연락을 넣었죠. 자신이 먼저 인터뷰를 하겠다고 자청한 겁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오정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절절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아내 생각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발견된 유골이 제 아내라는 걸 확인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한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인터뷰 영상이 저녁 뉴스에 나간 날 밤 강민호가 윤재혁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오늘 뉴스 봤어? 네, 봤습니다. 아주 가관이던데요. 나한테 2005년 실종 당시에 그 송 기자가 찍어둔 인터뷰 영상 복사본이 있어. 지금 그거랑 오늘 뉴스를 모니터 2개에 띄워놓고 번갈아 돌려봤거든. 강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똑같아. 소름 끼칠 정도로. 뭐가요? 전부 다. 눈물 흘리는 타이밍, 고개 숙이는 각도, 손으로 눈 가리는 동작,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5년 전이랑 지금이랑 싱크로율이 거의 100%야. 윤재혁이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까? 사람이 5년 동안 같은 슬픔을 느낀다고 해도 표현하는 방식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수는 없어. 그건 감정이 아니라 패턴이야. 거울 보고 수십 번 반복해서 연습한 연기 패턴. 윤재혁이 전화를 끊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2005년 인터뷰 영상 파일과 오늘 방영된 뉴스 클립을 나란히 재생했습니다. 강민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고개를 45도 각도로 숙이는 시점, 오른손 손등이 눈가로 올라가는 동작, 하루빨리라는 대목에서 목소리가 갈라지는 지점까지 판박이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죠. 수사팀은 즉시 오정수의 알리바이를 현미경 검증하듯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오정수는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한 뒤 곧장 귀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었죠. 윤재혁은 오정수의 직장에서 자택까지의 경로와 유골이 발견된 폐양식장까지의 경로를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그렸습니다. 두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택은 직장에서 북동쪽으로 약 15분 거리, 폐양식장은 남서쪽으로 약 20분 거리였죠. 퇴근 후 양식장 방향으로 갔다면 자택과는 정반대야. 알리바이가 깨지는 거지. 윤재혁이 오정수의 당시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식 은색 소나타. 차량 번호까지 특정한 뒤 2005년 10월 11일자 카드사 거래 내역 전체 조회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정수의 직장 인근이나 자택 근처가 아닌 폐양식장 방향 국도변에 있는 한 주유소. 실종 당일인 10월 11일 오후 6시 12분 오정수 명의 신용카드로 휘발유 5만 원이 결제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출력물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잡았다.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갔다면서 왜 정반대인 양식장 가는 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거지? 이 한 장의 카드 결제 내역이 오정수의 철옹성 같던 진술을 정면으로 깨부수었습니다. 직장에서 북동쪽 자택으로 곧장 귀가했다는 말이 남서쪽 양식장 방향 주유소 결제 기록과 물리적으로 모순되었죠. 2005년 당시 수사에서는 단순 가출로 무게가 실리면서 오정수의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정밀 추적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결제 기록이 5년간 먼지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윤재혁이 즉시 박도영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오정수와 철저히 분리된 조사실에서 같은 시간대에 대한 진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박도영 씨, 2005년 10월 11일 저녁 오정수 씨와 전화 통화만 하셨다고요? 확실합니까? 박도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죠. 네, 전화만 했습니다. 직접 만난 적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윤재혁이 테이블 위에 주유소 카드 결제 내역 출력물을 툭 밀어 놓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12분 오정수 씨가
박도영 씨 양식장 가는 길목에 있는 주유소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양식장 쪽으로 차를 몰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전화만 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박도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붕어처럼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하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말을 더듬기 시작한 박도영의 이마에 다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윤재혁이 출력물 위에 손바닥을 탁 올려놓으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박도영 씨, 지금이 당신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박도영이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물을 집어들었지만 물이 반이나 넘쳐 바지를 적셨습니다. 그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정수의 거짓 진술과 카드 결제 기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박도영의 진술도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상황. 윤재혁이 두 사람을 분리구금한 채 급히 수사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도영 쪽부터 뚫겠습니다. 거기가 약한 고리입니다. 윤재혁이 화이트보드에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적으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영은 서울에서 쪽방 생활하면서 술에 절어 살았고 6월 발견 소식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5년 동안 저 사람 안에 엄청난 공포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오정수보다 박도영 쪽이 먼저 무너집니다. 장담합니다. 수사팀 선임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좋아. 박도영을 집중 공략해. 오정수는 마지막에 잡아. 꼼짝 못할 물증이랑 증언 다 확보해 놓고 윤재혁이 매직 뚜껑을 딱 소리나게 닫으며 화이트보드를 노려보았습니다. 오정수와 박도영 두 이름 사이에 붉은색 화살표 하나를 굵게 그었죠.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9월 중순 분리구금된 박도영에 대한 집중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교대로 박도영을 압박했고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조사실 테이블 위에 결정적인 서류 2장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오정수의 주유소 카드 결제 내역서와 양식장 부지의 상세 약도였죠. 박도영 씨, 더 이상 버텨봐야 소용없습니다. 오정수 씨가 그날 당신 양식장에 갔다는 건 이미 카드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만 했다는 거짓 진술, 끝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박도영이 충혈된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더니 고개를 돌려 회색빛 조사실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도영은 식사를 전면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금 이틀째 밤 유치장 당직 경찰관이 윤재혁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죠. 박도영 씨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밤새 한숨도 안 잤습니다. 벽 보고 앉아서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무슨 말인지는 안 들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같아요. 같은 시기 국과수에서 유골에 대한 정밀 부검 감정 결과가 회신되었습니다. 윤재혁이 떨리는 손으로 감정서를 펼쳤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한서진의 두개골 뒤쪽의 둔기로 강하게 내리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머리뼈가 안으로 푹 함몰된 형태였고 직접적인 사인은 뒤통수 타격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추정되었습니다. 단순 사고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닌 명백한 타살. 누군가 뒤에서 무방비 상태인 그녀를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윤재혁이 감정서를 들고 박도영의 조사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박도영이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곡기를 끊고 잠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해골처럼 퀭하게 푹 꺼져 있었죠. 박도영 씨, 잘 들으십시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서진 씨는 뒤통수를 둔기에 맞아서 살해당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사건입니다. 박도영의 눈이 질끈 감겼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유골이 묻힌 곳이 바로 당신 땅입니다. 이대로 입 다물고 있으면 당신도 시신을 유기한 공범이 아니라 살인범으로 몰려서 재판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5년 전 빚 한 간 받으려다 인생 종치게 생겼습니다. 박도영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았던 눈 사이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테이블을 적셨죠. 한참을 그렇게 꺽꺽거리며 울던 박도영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말고 형사님한테 말하겠습니다. 사흘간의 지독한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진정한 박도영이 다시 조사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떨림은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한 사람의 체념한 눈빛이었죠. 제가 아는 걸 전부 말하겠습니다. 대신 정상 참작 좀 부탁드립니다. 윤재혁이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자 박도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정수가 제 양식장에 왔어요. 차 트렁크에 검은색 큰 이민 가방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박도영이 죄책감에 시선을 테이블로 떨어뜨렸습니다. 정수가 양어지 바닥 깊숙한 곳에 가방을 묻고 콘크리트를 덮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죠.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냐고. 오정수 씨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묻지 말고 도와주기만 하면 내한테 빌린 돈 1,500만 원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딱 그것만 말했습니다. 윤재혁이 펜을 멈추고 박도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방이 어느 정도 크기였습니까? 사람이 들어갈 만했습니까? 박도영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성인 여자 하나 넉넉히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무게도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짐작하셨습니까? 박도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빚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저는 어디로도 못 가는 처지였으니까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박도영의 진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수가 며칠 전부터 시멘트 포대랑 모래, 자갈 같은 걸 미리 양식장 구석에 갖다 놨더라고요. 계획적이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양어지 바닥을 팠고 가방을 넣은 뒤에 정수랑 둘이서 손으로 시멘트를 섞어서 그 위에 부었습니다. 작업은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작업이 다 끝나고 오정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도영이 얼굴에서 손을 떼며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종이컵을 내려놓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경찰이 물으면 10월 11일 저녁 8시에 전화 통화만 했고 만난 적은 절대 없다고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게 자기 알리바이라고요. 입만 다물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윤재혁이 수첩을 탁 덮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박도영의 결정적인 진술이 확보되자 윤재혁은 오정수에 대한 최종 신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좁혀가던 찰나 오정수가 먼저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수사팀의 허를 찌르고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요청한 겁니다. 보령시청 브리핑룸.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6대가 오정수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오정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5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참아왔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펜과 노트북 자판이 일제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 아내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이현태입니다. 방송국 선배 PD라는 사람이요. 아내와 그 사람 사이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5년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정수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죠.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살인자 이연태를 구속하십시오. 브리핑룸이 웅성거리며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죠. 수사팀 사무실에서 이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던 윤재혁이 헛웃음을 지으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연태는 그날 대전에 있었어. 알리바이 확인 끝났는데 혼자 쇼를 하고 있네. 옆에서 팔짱을 끼고 화면을 노려보던 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걸 봐. 위기에 몰리니까 더 큰 무대를 만들어버려. 카메라 앞에서 눈물 연기하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해. 전형적인 연극성 인격장애야.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윤재혁이 강민호를 돌아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최종 신문 설계해야 합니다. 놈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죠. 박도영의 자백이 담긴 진술조서, 오정수의 주유소 카드 결제 내역,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 이 세 장의 데스노트를 가운데 놓고 강민호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5년 전 이야기부터 꺼내면서 이 사람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릴 거야. 자존심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게 연기했다는데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 그걸 인정해주면 우월감에 취해서 방심하거든. 그 틈을 타서 네가 결정타를 날려. 윤재혁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오정수 맞은편에 앉았죠. 오정수가 강민호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형사님. 기억하십니까? 2005년에 저 조사하셨죠. 강민호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포개며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럼요. 그때 당신이 아내 이야기하면서 서럽게 우는 걸 봤는데 나는 진짜 깜빡 속았어요. 오정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5년 동안 형사 생활하면서 우는 유가족 수도 없이 봤는데 당신만큼 진짜처럼, 아니 진짜보다 더 슬프게 우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아까 그 기자회견 영상도 그렇고 누가 봐도 진짜예요. 연기 대상감이야. 강민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오정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정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경계하던 눈빛이 풀리면서 입가에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의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연기력을 인정받았다는 만족감, 자신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우월감이 얼굴 위로 스며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재혁이 서류 3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죠. 테이블 위에 한 장씩 탁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박도영 씨 진술 조서입니다. 2005년 10월 11일 밤 오정수 씨가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양식장에 와서 묻어달라고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첫 번째 장. 같은 날 오후 6시 12분 오정수 씨 명의 신용카드로 양식장 가는 길목주유소에서 5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서 아내를 기다렸다는 알리바이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 장.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입니다. 한서진 씨의 뒤통수에 둔기로 가격당한 함몰 골절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당신 아내는 사고사도 아니고 자살도 아닙니다. 명백한 타살입니다. 세 번째 장. 오정수의 얼굴에서 아까의 그 오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카메라를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얼굴도 아니었고 5년간 수뇌보를 간직한 남편의 얼굴도 아니었죠.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텅 빈 가면 같은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정수가 3장의 서류를 한동안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변호사 불러주십시오. 윤재혁이 차가운 눈빛으로 오정수를 내려다보다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된 오정수는 변호사 접견 이후에도 며칠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도영의 진술, 카드 결제 내역, 국과수 감정 결과가 벽처럼 쌓여 있었죠.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인 오정수가 2010년 10월 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실. 윤재혁이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정수가 테이블 위에 깍지를 끼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죠. 9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방송국에서 계약이 12월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방송을 그만두면 나는 뭐가 되는 건가? 그 생각만 했습니다. 윤재혁이 펜을 들지 않은 채 오정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한테 다른 방송국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케이블이라도 좋으니까 방송을 계속하라고. 매일 그 얘기만 했습니다. 한서진 씨 반응은요? 오정수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방송 그만두고 다른 일 찾겠다고. 당신 때문에 이 꼴이 난 건데 무슨 방송이냐고. 오정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깍지 낀 손이 풀리더니 테이블 위에 축 늘어졌죠.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윤재혁의 등이 곧게 섰습니다. 10월 초부터요? 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오정수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일정표를 읽듯 담담한 목소리였죠. 도영이 형 양식장을 묻을 장소로 정했습니다. 건자재 상가 2군데를 돌면서 시멘트 포대 4개, 모래랑 자갈각 2포대, 석회 1포대, 삽 하나 두꺼운 비닐을 샀습니다. 전부 현금으로요. 며칠에 나눠서 제 차로 양식장에 날랐습니다. 가방은요? 보령시내 대형마트에서 큰 여행용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것도 현금이요. 집 안방 장롱 뒤에 숨겨뒀습니다. 윤재혁이 수첩에 적지 않고 오정수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10월 11일. 그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오정수가 시선을 천장에서 내려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고 집에 안 가고 양식장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고요. 오후 6시 12분 양식장 방향 주유소 결제 기록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양식장에 가서 준비해 둔 것들 확인하고 양어지 바닥 상태 점검하고 6시 40분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정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죠. 7시 넘어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차려놨다고 식탁으로 안내했고요. 아내가 손 씻으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현관 옆에 놓인 아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핸드백에서 뭘 꺼냈습니까? 휴대전화요. 뒷면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빼서 전화기랑 배터리를 제 점퍼 양쪽 주머니에 나눠 넣었습니다. 윤재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배터리를 분리했습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어도 배터리가 들어있으면 위치가 잡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분리해야 신호가 안 잡힌다고요. 윤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또 방송 얘기를 꺼냈죠. 다른 데라도 넣어봐라. 방송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냐고. 오정수가 테이블 위에서 손을 거두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정수의 입술이 한번 달싹거리더니 다시 열렸죠. 당신 때문에 잘린 거잖아. 무슨 복귀야? 조사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 다림질판 위에 다리미가 놓여 있었고 제 손이 그걸 집었습니다. 오정수의 눈이 테이블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죠. 뒤에서 한번 내리쳤습니다. 아내가 복도에서 그대로 쓰러졌고요. 윤재혁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한서진 씨가 쓰러진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목을 잡아봤는데 맥이 안 뛰더라고요. 장롱 뒤에서 가방을 꺼내서 아내를 넣었습니다. 오정수가 무릎 위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한 게 그때 저는 안 울었습니다. 머릿속에 양식장까지 몇 분 걸리나 그것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윤재혁이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8시 3분에 박도영한테 전화하셨죠? 네. 지금 간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작업 순서도 전화로 다 말해줬고요. 그 전화가 31분간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알리바이로 쓰실 생각이었습니까? 오정수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선배한테 안부 전화한 거라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재혁이 수첩을 넘겼습니다. 양식장에서의 작업을 말해 주십시오. 밤 9시쯤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영이 형이 먼저 와 있었고요. 양어지 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가방을 넣은 뒤 석회를 뿌렸습니다. 석회는 왜 뿌렸습니까? 냄새 막으려고요. 나중에 누가 콘크리트를 깨더라도 알아보기 어렵게 하려고. 오정수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비닐로 가방을 감싸고 둘이서 손으로 시멘트를 섞어서 위에 부었습니다. 새벽 1시쯤 끝났고요. 그 다음은요? 양식장에서 박도영이 형 차에 저를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서 아내 아반떼에 올라타고 도영이 형은 제 소나타를 몰고 뒤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서천 해안도로로 갔습니다. 아내 핸드백이랑 지갑은 조수석에 그대로 뒀고요. 아내가 직접 운전하고 온 것처럼 보이게요. 새벽 몇 시에 서천에 도착했습니까? 2시쯤이요. 해안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내렸습니다. 도영이 형차 조수석에 타고 보령으로 돌아왔고요. 윤재혁이 수첩을 한 장 넘기며 물었습니다. 한서진 씨 휴대전화는요? 돌아오는 길에 버렸습니다. 서천하고 보령 사이 해안도로에서 전화기 본체를 바다 쪽으로 던졌고 거기서 한 7km 더 가서 다리 위에서 배터리를 따로 던졌습니다. 왜 나눠서 버렸습니까? 하나가 발견돼도 나머지가 없으면 쓸모없을 테니까요. 윤재혁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오정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죠.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요. 복도랑 거실 바닥을 세제로 닦고 다리미도 씻어서 제자리에 놨습니다. 정리 다 끝내고 5시에 누웠고요. 다음 날 아침 8시에 실종 신고를 하셨죠? 네. 신고 전화에서 울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정수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울었죠. 울어야 했으니까. 조사실 안에 긴 침묵이 내렸습니다. 윤재혁이 녹음기를 멈추지 않은 채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종 신고 후 5년 동안 실종자 찾기 행사에 나가시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시고 명절마다 장모님께 전화도 하셨죠. 그건 뭐였습니까? 오정수가 조사실 천장의 형광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오정수의 무표정한 얼굴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기상캐스터의 남편이었습니다. 오정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표정이었죠. 아내가 없어지고 나서는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절 보면서 안 됐다고 했어요. 힘내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오정수가 시선을 천장에서 내려 윤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방송을 그만뒀으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였는데 아내가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절 알아봤습니다. 윤재혁이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꺼졌죠. 검찰은 오정수의 자백, 박도영의 진술, 카드 결제 내역, 폐양식장에서 발견된 손으로 섞은 콘크리트의 성분 분석 결과, 석회 잔여 성분,
국과수 감정 결과, 그리고 한서진이 생전에 방송국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를 종합하여 오정수를 기소했습니다. 박도영은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죠. 그렇게 오정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심 선고 공판일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채워져 있었죠. 오정수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오정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고인 박도영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오정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찬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미동도 없었죠. 옆에 앉은 변호사가 오정수의 귀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오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오정수는 법정에서 한 번 더 눈물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입을 열었죠.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정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고개를 숙이며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눈이 오정수의 동작을 따라갔죠. 고개를 숙이는 각도, 손등이 눈가로 올라가는 타이밍, 목소리가 갈라지는 지점. 5년 전 취재진 앞에서 재수사 당시 기자회견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시선을 거두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5년간 증거를 없애고 사건을 위장한 행위, 피해자 가족을 속인 행동을 무겁게 보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었죠. 오정수의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법원 정문 앞 기자 대여섯 명이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문이 열리고 한복순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다가오며 질문을 던졌지만 한복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닫히고 시선이 허공을 헤맸죠. 한참을 그렇게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한복순의 남편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복순이 남편의 팔에 기대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돌아서는 한복순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아. 그것은 분노도 안도도 아닌 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한서진의 유골은 재판이 끝난 뒤 유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충남 시골 고향 마을 과수원역 작은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죠. 한복순이 딸의 묘 앞에 쪼그려 앉아 흙을 파고 무언가를 심었습니다. 노란 국화였습니다. 생전에 서진이가 좋아했던 꽃이었죠. 같은 해 가을 강민호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일 강민호가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사 노트를 꺼냈습니다. 윤재혁이 옆에 서 있었죠. 강민호가 노트를 윤재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가 가져. 윤재혁이 노트를 받아 펼쳤습니다. 오정수 이름 옆에 볼펜으로 찍힌 물음표 하나가 보였죠. 5년 걸렸지만 이 물음표가 답을 찾았으니까. 강민호가 빈 책상을 한번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죠.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재혁이 노트를 두 손으로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호가 손을 내저으며 사무실을 나섰죠. 지역신문에 장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송 기자가 쓴 기사였죠. 2005년 당시 오정수를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위화감이 처음으로 지면에 올라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사에 자기 이름이 정확히 나가는지 확인하던 남자. 촬영 위치까지 요청하던 남자. 그 메모가 5년 만에 활자가 되었죠.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송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사건 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연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 매번 앉아 있었습니다. 맨 뒷줄 구석자리에서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죠.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서산의 영상 제작소를 접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이연태가 간직하고 있던 한서진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은 법정 증언을 통해서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증인석에 선 이연태가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죠. 그날 서진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연태가 증인석 앞에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목소리가 한번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죠.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연태가 고개를 숙인 채 증인석에서 내려왔죠. 보령시 외곽의 폐양식장 부지는 계획대로 지방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서진이 5년간 콘크리트 아래 잠들어 있던 그 자리 위로 왕복 2차선 도로가 깔렸죠. 매일 수십 대의 차량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위를 지나갑니다. 디방송국 저녁 기상 예보 시간. 한서진이 서 있던 자리에는 오래전부터 다른 캐스터가 내일의 날씨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서진의 이름은 방송국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죠. 다만 보령 시골 마을 과수원역 작은 묘지에 한복순이 심은 노란 국화는 해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